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경상도 시골 농사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땅과 함께 살아오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거들며 자랐습니다. 손에 흙이 묻는 게 자연스러웠고, 땀 흘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친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는 아주 전형적인 가부장적 어른이셨습니다. 며느리인 우리 엄마를 하루도 편하게 놔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엄마는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농사일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늘 엄마를 나무라셨습니다. 밥이 조금만 되게 되어도, 빨래가 조금만 늦어도 할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요. 여자가 여자에게 상처 주는 일만은 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갔을 때 저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편견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천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시집살이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집살이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차별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0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명절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바빴습니다. 엄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을 끓이고, 저도 엄마를 도왔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팔을 다듬고 상추를 씻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가끔씩 부엌 쪽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던지셨습니다. 국이 너무 싱거운 것 아니가? 저는 왜 이렇게 두껍게 부쳐? 나물에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네. 엄마는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버지네 식구들, 작은아버지네 식구들이 왔습니다. 모두들 엄마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고모님, 이 전 정말 맛있네요. 나물도 잘 무쳤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맛있어? 내가 봐도 간이 안 맞는데. 며느리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 큰일이야.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드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가 엄마를 부르셨습니다. 야, 김씨. 내 방 좀 치워라. 손님들 왔다 가니 정신이 없네. 엄마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일어나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엄마는 방을 청소하면서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는 엄마한테만 그래? 큰엄마나 작은엄마한테는 안 그러잖아. 엄마는 저를 보며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소연아,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어쩔 수 없어.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왜 참아야 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계속 청소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위로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네. 내가 말씀드릴게. 아니야, 말해봤자 소용없어. 오히려 더 심해질 거야. 그냥 참을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요. 여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일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계속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까다로워지셨습니다. 밥이 조금만 늦어도 화를 내셨고, 집안이 조금만 어지러워도 며느리 탓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저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편히 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할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참 어질고 착한 분이셨어요. 동네에서 덕망이 높으셨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 사람들은 알까요? 아니면 그저 모른 척 하는 걸까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좀 후련해?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소연아. 후련하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 할머니도 평생 시집살이 하시며 힘들게 사셨을 텐데 나한테 부르신 거겠지. 그것도 이해가 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시집살이 했다고 엄마한테 똑같이 해도 되는 거야.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야. 다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할머니도 피해자였을 거야. 할머니의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걸 나한테 그대로 하신 거겠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몰랐던 거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대물림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요. 25살이 되던 해 저는 제식을 만났습니다. 제식은 소방서에서 일하는 구급대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농사일을 돕다가 낫에 손을 베었는데 그때 출동한 구급대원이 제식이었습니다. 제식은 능숙하게 제 손을 치료해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네요. 그래도 병원에서 소독은 한번 받으세요. 제식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후로 제식과 저는 몇 번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제식은 소방서 근처 슈퍼에 자주 왔고 저도 그 슈퍼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우연히 겹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식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식의 그런 면이 좋았습니다. 1년쯤 만나다가 제식이 청혼을 했습니다. 소박한 청혼이었습니다. 강가를 걷다가 제식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많은 걸 드릴 수는 없지만 평생 소연 씨를 아끼고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식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련은 양가 상견례에서 시작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제식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가 될 분을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첫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아, 농사 짓는 집딸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손은 야무지겠네. 좋아요. 우리 집은 제사가 많은 집이니까 며느리가 일 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쌀은 좀 보내올 수 있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제식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소연 씨 기분 나빠하잖아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분 나쁠 건 뭐 있어. 사실을 말한 건데.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해. 그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며느리를 사람이 아닌 일손으로 보는 그런 시선 말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시댁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요즘 시대에 무슨 시집살이가 있겠니?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가. 제 시기는 좋은 애잖아.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소연아, 내가 판단해.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시집살이가 두렵다면 안 가는 게 맞아. 하지만 제 시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야.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식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식만 보면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식을 사랑했고 제식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습니다.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그러니까 제식의 형은 35살이었고 형수님인 민정은 33이었습니다. 민정은 결혼한 지 5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첫날부터 일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소연아, 내일부터 아침은 내가 준비해. 민정이는 직장을 다니니까 바쁘잖아. 너는 아직 직장도 못 구했다면서. 그럼 집안일을 해야지. 저는 놀랐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농협에서 일했습니다. 결혼 후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소연이도 곧 일자리 알아볼 거예요. 아침은 제가 밖에서 먹을게요. 시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집 온 며느리가 아침밥도 안 한다고. 민정이 봐. 민정이는 직장 다니면서도 아침밥 다 했어. 저는 민정을 봤습니다. 민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따로 나가서 살면 안 될까?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제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지금은 형님네도 같이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당장은 어려워. 조금만 참아줘. 2, 3년만 참으면 우리도 나갈 수 있을 거야. 2, 3년.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식을 사랑했고 제식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댁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시댁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6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동안 시간은 금방 흘렀습니다. 민정 형님은 8시에 출근했습니다. 형님은 은행원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형님이 출근하고 나면 설거지가 남았습니다. 6명분의 그릇을 씻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음식을 평가하셨습니다.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민정이가 끓인 국이 더 맛있었어. 소연아, 너 요리 배워야겠다. 아니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반찬이 너무 단조로워. 민정이는 항상 5가지는 준비했는데 내가 손이 느린가 보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상처를 냈지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형님과 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주말에 집에 있어서 함께 설거지를 하게 됐습니다. 형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형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든 물어봐.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하세요? 직장도 다니면서 집안일도 다 하시잖아요. 형님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벽. 아니야, 소연아. 나는 전혀 완벽하지 않아. 그냥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노력할 뿐이야. 그래야 집안이 편하니까. 저는 형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형님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형님, 힘드시죠? 형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제사가 있었습니다. 시댁은 제사가 많은 집이라고 들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시할아버지 제사, 시할머니 제사, 시아버지의 형제 제사까지 1년에 10번 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첫 제사 준비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형님과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일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지시만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더 얇게 부쳐, 나물은 참기름을 더 넣고, 과일은 칼질을 더 곱게 해. 저는 손이 부르튼 채로 일했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거의 12시간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시동생인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번 제사 음식 정말 맛있네요. 특히 이 전이 일품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건 다 민정이가 한 거야. 민정이 손맛이 좋거든. 소연이는 아직 배워야 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전은 제가 부친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다른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고, 저는 제가 혼자 다 부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형님의 공으로 돌리셨습니다. 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전은 소연이가 부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뭐, 소연이가. 그래, 생각보다 손맛이 괜찮네. 다음부터도 잘해봐.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칭찬도,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제사 음식을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어머니는 형님이 다 한 줄 아세요. 제식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어머니가 원래 형수님을 편애하셔. 형수님이 워낙 완벽하게 하니까 비교하시는 것 같아. 조금만 참아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형님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동생 준호가 바람을 피운 겁니다. 회사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형님이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준호를 추궁했고 준호는 인정했습니다. 그날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은 울면서 짐을 쌌고 준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황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을 나무라셨습니다. 민정아, 남자가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왜 이래? 요즘 여자들은 왜 그렇게 약해? 옛날 여자들은 다 참고 살았어. 형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바람을 폈는데 제가 참아야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참아야지. 가정이 깨지면 누가 좋아? 아이들은 어쩌고?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일이잖아. 형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도 없는데요, 어머니. 그리고 저는 못 참아요. 절대 못 참아요. 형님은 그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형님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형님이 집을 나간 후 시댁 분위기는 최악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한숨을 쉬시며 준호를 감쌌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남자들은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민정이가 너무 예민한 거지. 준호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님을 원망했습니다. 형수가 너무 심하게 나간 거 아냐?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집을 나가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다니요. 시아버지만 조용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지만 이번 일 이후로 더 말이 없으셨습니다. 형님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형님에게 연락했지만 형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형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형님을 데려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돌아오셨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남편이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이혼을 하다니.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다 참고 살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람을 피운 건 잘못이고, 그걸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 너도 나중에 결혼 생활 해봐. 참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시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요. 석 달 후 형님과 준호는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고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형님은 그냥 깨끗하게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시댁은 초상집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었고 준호는 술을 마셨습니다. 시아버지만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차를 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집안 꼴을 봐야 하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웠어. 그리고 와이프도 제대로 못 말렸고. 민정이한테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성 위염이었습니다. 약을 드셨지만 잘 낫지 않았습니다. 시댁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한숨만 쉬셨고 준호는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신우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32살이었고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신우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셨습니다. 예단도 사고 혼수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우가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결혼할 때 결혼지원금으로 1억을 줬다면서요? 나한테도 똑같이 주시는 거죠.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신우야, 그게 아니고 오빠는 아들이니까 집도 장만해야 하고 그래서 많이 준 거고 너는 시집 가는 거니까 예단이랑 혼수로 대신하는 거야. 신우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1억을 주고 딸이라고 안 준다고요. 이게 2020년대예요. 조선시대예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야, 신우야.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얘부터 아들한테 더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신우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한텐 자식도 아니네요? 엄마한텐 아들 하나만 자식이고 딸은 자식도 아니구나. 엄마 마음이 그런 거면 저도 제 갈 길 가겠습니다. 결혼식에도 오지 마세요. 신우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신우를 불렀지만 신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남자를 우선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아들을 더 사랑하고 며느리를 하대하고 딸마저 차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계셨습니다. 신우가 집을 나간 후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의 직장으로도 찾아갔지만 신우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신우가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주신 1억 중에서 5천만 원만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그럼 결혼식에 갈게요.
안 보내주시면 절연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문자를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딸이 엄마를 협박해. 이런 배은망덕한 것을 봤나. 하지만 시아버지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신우 말이 맞소. 우리가 준호한테만 너무 많이 해줬어. 신우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해. 시어머니는 반대하셨습니다. 당신도 미쳤어요? 딸한테 왜 그렇게 많이 줘요? 시집가는 애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해줘야 해. 그게 부모의 도리요. 내가 평생 당신 하는 거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못 참겠소. 신우한테 5천만 원 보내줘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날 밤 큰 싸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식도 나가서 말렸지만 두 분은 계속 다투셨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통장을 가져가서 신우에게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더욱 화를 내셨습니다. 며칠 후 신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결혼식에 엄마가 안 가면 돼요. 꼭 가야 해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식장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신우는 아름다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우를 보며 저는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인사를 나눌 때도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신우는 그대로 돌아섰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운전하시면서 한숨만 쉬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으신 겁니다. 우리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제 식은 일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고 준호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예전의 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약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도 평생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였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주시면 안 돼요. 그 고리를 끊어야 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연아,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요. 시어머니는 한 달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 가져갔고 저녁에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소연아, 너 나를 미워하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워했을까요? 아니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어머니. 다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하셨는지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처럼 시집살이를 했단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 내가 뭘 해도 흡족해 하지 않으셨지.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늘 부족하다고 하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매일 울었지.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을 정도였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며느리는 편하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된 거였어. 내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주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정이한테도, 신우한테도, 너한테도 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지?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시댁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강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온화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소연아, 내가 일자리 알아보고 싶다고 했지? 알아봐라.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몸이 아직 안 좋으신데.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나도 뭔가 해야 정신이 차려질 것 같아. 그동안 너한테만 맡겨서 미안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준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다. 내가 바람을 폈을 때 내 편만 들었지. 민정이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내가 민정이한테 연락해서 제대로 사과해라.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미 끝난 일인데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잖아. 민정이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그게 사람의 도리야. 준호는 결국 민정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용서는 안 했지만 사과는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에게도 연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신우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신우야,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평생 상처받았을 거야.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줄 수 있니? 한 달쯤 지나자 신우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직은 만나기 힘들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그 문자를 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를 하대하지 않으셨고 집안일도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제식도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함께 저녁을 준비했고 주말에는 청소도 같이 했습니다. 소연이랑 신우는 앉아만 있어. 신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요? 엄마가 직접 요리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엄마도 할 수 있어. 그동안 며느리한테만 맡겨서 미안했다.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소연아,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와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멀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시집살이하고 아들 키우고 가부장적 삶을 살았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여자는 참아야 하고 며느리는 고생해야 하고 아들은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한테 말했잖아.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그 말이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았어. 그래서 생각했지.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정말 옳은 건가 하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결론은 틀렸더라. 내가 평생 산 방식은 잘못된 거였어. 사람을 차별하고 여자를 무시하고 며느리를 하대하는 건 잘못된 거야. 내가 그걸 깨닫게 해줬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대단하세요. 많은 사람이 평생 깨닫지 못하고 살거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고맙다, 소연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요. 2년이 지났습니다. 시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가 모든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제식, 저 모두가 함께 집안일을 합니다. 제사도 간소화됐습니다. 1년에 10번 넘게 지내던 제사를 4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도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전을 10가지씩 부치지 않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준비합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가 편하게 지내는 걸 원하실 거야. 굳이 며느리들 고생시키면서까지 제사를 크게 지낼 필요 없어. 준호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무책임한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는 집안일도 돕고 부모님도 잘 모십니다. 형님과는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우는 이제 자주 집에 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지 5달째입니다. 딸아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이 아이는 차별받지 않고 자랄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 딸은 행복하게 키울 거예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 가족은 엄마 댁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온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소연이 엄마가 되는구나. 정말 대견하다.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 엄마처럼 강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아이야. 너는 고리를 끊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저는 엄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엄마께 여쭤봤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그렇게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왜 할머니를 끝까지 모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원망했지. 많이 했어.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 할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할머니의 시어머니도 똑같이 하셨을 거야. 그렇게 대물림 된 거지.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소연아, 너는 그 대물림을 끊었어. 너희 시어머니를 변하게 만들었잖아. 그게 진짜 용기야. 그게 진짜 힘이야. 저는 엄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리를 끊었습니다. 차별과 편견의 고리를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식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하게 키울 거예요.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이로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아이로 키울 거예요. 제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그렇게 키우자. 우리 딸은 행복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었고 괴로웠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차별과 편견은 대물림되지만 누군가 용기를 내면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가부장적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배우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변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시집살이로 힘드신가요? 아니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시나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서로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통을 미래로 대물림하지 마세요. 내가 당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곧 엄마가 됩니다. 딸을 낳을 예정입니다. 제 딸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도 돼. 내 목소리를 내도 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차별하지 마. 우리는 모두 평등한 사람이야.
여러분도 주변의 딸들에게,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모든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